잠겨버린 메아리. 일부 유령 마을. 어떤 기억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떠오를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1978년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숨가쁘게 달려가던 시절, 지도 위에서 마을 하나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국가 근대화의 상징 안목댐.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거대한 물그릇 아래 수백 가구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통째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전례 없는 가뭄이 그 거대한 물그릇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잊혔다고 믿었던 과거가 마치 유령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뉴스 앵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안목댐의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40여 년 전 수몰됐던 안목리 마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한 사진작가의 드론에 의해 말라버린 호수 한가운데서 1970년대에 생산된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뉴스 앵커 차량의 소유주는 1978년 당시 실종 신고된 지방신문 기자 김민준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마을이 물에 잠기기 직전 이주를 거부하던 박모 씨 일가 3명과 함께 월북한 것으로 당시 수사당국은 발표했는데요. 수십 년간 반역자로 알려졌던 이들의 행방에 새로운 실마리가.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반역자였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북으로 넘어간 공산 동조자들. 그것이 국가가 내린 결론이었고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주홍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월북한 기자의 차가 왜 40년이 지난 지금 북쪽이 아닌 물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걸까요? 이 하나의 질문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리 안목리 주민 여러분. 안목댐이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서연의 할아버지 돈 몇 푼의 조상님들. 뼈가 묻힌 땅을 버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나가. 1978년의 안목리는 희망과 갈등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죠. 박서연 씨의 가족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키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던 한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댐 건설을 취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사진 뒤에 가려진 거대한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귀향.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고향 집이 아닌 거대한 무덤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평생을 짓눌렀던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 그 낙인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4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 저 가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기자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증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열린 가방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단서와 함께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금지된 기사. 40년의 세월을 물속에서 견뎌낸 서류 가방. 그 안에는 돈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기자가 진실을 담기 위해 사용했던 낡은 도구들 뿐이었죠. 경찰은 가방 속 내용물이 수사에 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서연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흐릿한 잉크 자국 속에 국가가 반역이라 낙인 찍었던 그날의 진짜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는 끈질긴 요청 끝에 수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몇몇 단어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4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그날의 진실이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청사진 뒤의 그림자 그리고 산마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메모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품고 있는 암호일까요?
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은 서현 씨를 40년 전 기자 김민준의 마지막 행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김민준은 서울에서 내려온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 출신으로 안목리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댐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이면에 평생 일군 터전을 헐값에 넘겨야 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연일 조국 근대화의 역군을 찬양했지만 그의 수첩에는 그늘진 곳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보상금이 반토막이 났어.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잘못 말했다간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세상이잖아. 김민준은 댐 건설 보상금 중 일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시절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기사를 지켜줄 증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수첩에 적힌 산마루라는 마지막 메모는 바로 그 마지막 행선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박서연 혹시 이 사람 기억나세요? 김민준 기자라고. 옛날에 마을 일 취재하러 다녔던. 서연 씨의 조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마저 희미하게 만든 걸까요?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한 지역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기자의 수첩은 진실을 향했지만 그의 신문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댐의 완공을 축하하던 그날, 왜 신문 한 구석에는 이토록 의문투성인 부고 기사가 실렸던 걸까요? 이 작은 기사는 정말 아무 관련 없는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였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입을 여는 목격자와 함께 산마루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부 산마루의 감시자. 산마루. 기자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의문의 단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소의 이름이었죠. 1978년 안목리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언덕 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가 쉬어가던 작은 선술집, 산마루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누군가는 바로 이곳에서 마을의 마지막을, 그리고 어쩌면 한 남자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옛 기록을 뒤져 마침내 산마루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곳엔 폐허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날의 진실을 말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오영자 거긴 뭐하러 올라갔어? 옛날 주막 터일 뿐인데. 박서연 혹시 산마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1978년 마을 잠기기 전날 밤에요. 오영자 모루. 난 아무것도 모루. 오래전 일은 다 잊었소. 너무나 빠르고 단호한 부정. 그것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기에 그 기억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려는 사람의 공포에 가까웠죠. 서연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날의 목격자라는 것을. 40년 전 오영자 씨에게 산마루는 고된 삶의 터전이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자 김민준은 서울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동생처럼 아껴주던 다정한 단골 손님이었죠. 그날 밤도 그는 평소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태식, 당신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괜히 사람들 들쑤시지 말고 조용히 떠나. 김민준 진실을 덮는다고 없어집니까? 이장님 댁 보상금은 왜 반토막이 났는지 그거부터 설명해 보시죠. 당시 마을 이주를 담당하던 공무원 이태식. 그는 왜 기자를 막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저들은 누구였을까요? 마을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 밤, 검은 양복의 낯선 사내들은 왜 어둠 속에서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제발요. 저희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오영자 그날 밤. 이태식 씨랑 기자가 심하게 싸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오영자 그날 밤. 기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이주 담당관이 아니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 김 기자가. 당신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걸. 기자는 왜 그날 밤 떠나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서연 씨의 가족을 찾아갔을까요? 거대한 비리의 증거를 넘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탈출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모든 의문의 종착지가 바로 서연 씨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40년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온 또 다른 인물, 전직 공무원 이태식의 충격적인 증언이 시작됩니다. 4부 긴급조치 10호. 법 위에 존재하는 법. 당시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모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시대. 우리는 그것을 유신이라 부르고 그 막강한 권력을 긴급조치라 불렀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얼마든지 묵살될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긴급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목격자 오영자 씨의 충격적인 증언. 기자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은 서연 씨가 외면해 왔던 퍼즐의 조각들을 강제로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의 중심에는 그날 밤 기자의 행적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이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온 이 비극의 또 다른 생존자였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안목리 박씨 댁 손녀입니다. 1978년 그날 밤 김민중 기자가 왜 저희 집에 갔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태식 누구요?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시오.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공포는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요? 그가 감추려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양심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대한 시대의 폭력이었습니다. 1978년에 이태식은 출세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댐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지 않으려는 박씨 일가의 완강한 저항은 그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었죠. 그리고 그 저항을 불순한 의도로 포장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산의 이태식 씨 댐 담수는 국가 백년대계요. 몇몇 불순분자들 때문에 차질이 생겨선 곤란하지 않겠소? 박씨 일가의 저항은 단순한 목리가 아니라 국가 시책에 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소. 검은 양복산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요. 이주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허가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소?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0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감시를 벗어난 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자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는 잔혹한 약속이었습니다. 이태식의 아내 남편이 4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직해온 물건이에요. 공포가 진실을 가두었습니다. 한 남자의 양심을 40년간 짓눌러온 비밀.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작은 열쇠 하나뿐입니다. 40년 된 낡은 열쇠는 과연 어떤 문을 열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열린 사물함 속에서 발견된 모든 판을 뒤엎을 충격적인 기록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오부 뒤바뀐 시신. 때로는 가장 거대한 진실이 가장 작고 잊힌 공간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한 남자의 양심을 짓눌러 왔던 비밀. 그 비밀의 문이 녹슨 열쇠 하나에 의해 마침내 열렸습니다. 사물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누렇게 변색된 서류 파일 한 뭉치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공식적인 기록은 때로 가장 정교한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 씨가 읽어 내려간 보고서의 내용은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발견 장소, 추정 사망 시각.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문장에 얼어붙었습니다. 둔기 외상. 이것은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국가가 발표했던 월북이라는 이야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죠. 북으로 넘어갔다는 기자가 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남쪽의 외딴 산에서 발견된 걸까요? 국가의 공식 발표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김민중 기자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진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작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서연 씨가 기억하는 기자 김민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 속 남자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기자와 함께 월북했다던 박 씨 일가의 세 사람 중 한 명. 서연 씨의 하나뿐인 삼촌 박진우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은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범죄였죠. 누군가 서연 씨의 가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마치 기자 김민준인 것처럼 위장해 엉뚱한 곳에 유기했던 겁니다. 지난 40년간 모두가 기자의 행방이라는 잘못된 미끼를 쫓고 있는 동안 진짜 비극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죽음이 다른 죽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 씨가 찾아야 할 것은 흩어진 진실의 조각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직접 보고도 거짓에 서명했던 단 한 사람입니다. 과연 검시관 최인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0년의 침묵을 깨고 그는 과연 입을 열까요? 다음 편 거대한 기만의 청사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부 기만의 청사진. 진실을 목격하고도 침묵을 강요당했던 한 남자. 4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남긴 죄책감의 무게는 조금도 덜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수소문 끝에 이 모든 비극의 첫 번째 매듭을 지었던 그를 찾아냈습니다. 최인호 그날 밤.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이 나를 찾아왔소. 중앙정보부였지. 그들은 내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소.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의 고백은 나약한 한 개인의 변명이자 한 시대의 잔인한 자화상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개인의 양심은 이토록 쉽게 짓밟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마지막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그의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던 그들이 스치듯 내뱉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최인호 그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 이제 청사진 뒤의 그림자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 하지만 그 말을 똑똑히 들었소. 청사진 뒤의 그림자. 기자 김민준의 수첩에도 적혀있던 바로 그 암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풀어낼 가장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서연 씨는 곧장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목댐 건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개발 독재의 시대였습니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이었고 수많은 댐과 도로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거대한 개발의 물결 속에서 개인의 희생은 때로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청사진 뒤에는 종종 추악한 탐욕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청사진. 하나는 공식적인 역사, 다른 하나는 감춰진 진실이었습니다. 수정된 최종 설계도는 댐의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불과 수백 미터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동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물에 잠기지 않았을 기름진 논밭이 펼쳐진 특정 부지 하나가 수몰 예정 지역 안으로 정확하게 포함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점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진실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밝혀지는 그날 밤의 완전한 재구성. 안개 속에 가려졌던 마지막 비극의 현장이 드러납니다. 7부 안개 낀 그날 밤. 어떤 기억은 안개와 같습니다. 선명하게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외면하려 할수록 온몸을 축축하게 감싸오죠. 40년 전 그날 밤 안목리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한 마을의 운명과 여러 사람의 목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안개를 걷고 그날 밤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이태식 결국 여기까지 왔구려. 그 이름을 알아냈으니 이제 내가 도망칠 곳도 없겠지. 박서연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저희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서연 씨의 확신은 이태식에게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사라졌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이 이야기의 시점은 40년 전 안개가 짙게 깔렸던 그날 밤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의 목소리로 재구성된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태식 그날은 마을이 물에 잠기기 바로 전날이었소. 마지막 2주를 독려해야 했지만 내 마음은 지옥 같았지. 박씨 어르신의 꼿꼿한 눈빛이 떠나질 않았고 서울에서 내려온 검은 양복들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소. 그때였지. 김민준 기자가 헐레벌떡 나를 찾아온 게. 김민준 이것 좀 보십시오. 댐 설계도가 조작됐습니다. 특정 정치인 땅을 수몰시켜서 보상금을 타내려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 사실을 박씨 어르신께 알려야 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줄 유일한 분들입니다. 이태식 나는 말렸소. 미친 짓이라고. 그건 호랑이 굴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짓이라고. 하지만 그 젊은 기자의 눈에는 정의감이라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 그는 내 만류를 뿌리치고 그 증거를 들고 당신 내 집으로 안개 속으로 달려갔어. 그게 내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이태식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한참 뒤에 그 검은 양복들이 나를 찾아왔지. 그리고는 나를 당신 내 집으로 끌고 갔소. 현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이태식 요원들 말로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수한 자의 당혹감이 아니라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자의 냉혹함만 있었지. 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을 없애기로 결정했어. 그 자리에서 이태식 그들은 시신을 멀리 옮기지 않았소. 그럴 시간도 이유도 없었으니까. 이태식 그들은 차를 당신 가족의 우물 안으로 밀어 넣어버렸어. 그리고는 가져온 다이너마이트로 우물을 통째로 무너뜨려 묻어버렸지. 완벽한 무덤이었소.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댐의 수문이 열렸고 모든 것이 영원히 물속에 잠겼지. 이태식 그러니 지금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그 차는 그 차가 아니요. 그건 가짜요. 두 번째 차가 존재하는 거요.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된 차는 진실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극은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다음 편 마침내 진짜 무덤의 위치가 드러나고 40년 만에 시작되는 비극의 발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8부 두 번째 비밀. 때로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낡은 세단. 그것은 40년 만에 드러난 비극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극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누군가 심어놓은 교묘한 가짜 무덤이었죠. 그렇다면 왜?
누가 언제 이런 끔찍한 연극을 준비했던 걸까요? 이태식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소. 1990년대 초였지. 댐 안전보강공사를 한다며 한동안 물을 뺐던 적이 있었소. 그때 그 사람의 수하들이 밤을 틈타 똑같은 모델의 폐차를 가져와 호수 한가운데에 가라앉혔던 거요. 혹시라도 훗날 가뭄으로 댐 바닥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던 셈이지.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를 덮으려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관리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이제 서현 씨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가짜 무덤에 쏠린 세상의 시선을 진짜 무덤으로 돌려놓는 것. 40년간 가족들이 갇혀있던 그 깊고 어두운 우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식 이쪽이 마을 회관이 있던 자리 같고 저쪽 언덕배기에 산마루 주막이 있었으니 우리 집은 저쪽이었고 그럼 당신 내 집은 이 근방이 맞는데 4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산의 모양도 땅의 높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지도는 단지 종이 위의 그림일 뿐 그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진짜 마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식의 고백이라는 결정적 증언이 있었지만 시신이 없는 증언은 그저 한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기자 박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 이야기 제보받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이 40년 전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의 외로운 싸움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이태식의 증언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권력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치는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태식의 고백과 서연 씨가 찾아낸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발굴을 미룰 명분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비가 오면 모든 게 다시 물에 잠깁니다. 제 가족들이 또다시 40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요. 내레이션 거대한 권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을 교묘하게 지연시킬 뿐이었죠. 하지만 끓어오르는 여론과 진실을 향한 열망은 그 어떤 관료 주위의 벽보다 단단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비극의 현장이 세상에 드러나려 합니다. 다음 편에서 그날의 마지막 진실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저 차 안에는 과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부 타협한 진실. 40년 만에 진짜 무덤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4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유해는 박서연 씨의 가족 3명과 기자 김민준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해에 남겨진 흔적들은 둔기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태식 씨의 증언과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로 정치인 먼저 40년 전 안목리에서 있었던 비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저에 대한 의혹은 저의 정치적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음해이며 한 줌의 진실도 없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힙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지저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40년 전과 언론 환경은 분명 달라졌지만 옛 권력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들이우고 있는 그림자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원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실은 힘겨운 싸움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서연 씨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변호사 박서연 선생님의 아픔 저희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당시 관리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깊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생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월북자라는 기록을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의 고통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박서연 진실을 돈으로 덮겠다는 겁니까? 변호사 오해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는 언론에 의해 몇 번이고 다시 파헤쳐지겠죠. 과연 그게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한국의 수많은 과거사 진실화해 위원회가 겪었던 딜레마와도 같았습니다. 밝혀진 진실. 그러나 그 진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합의서 내용. 안목리 사건은 당시 현장 요원들의 과잉 충성 및 우발적 사고가 빚은 비극이며 상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은 없었음을 인정한다. 변호사, 완벽한 진실을 추구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정의로 남아 가족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편안히 보내드리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길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과 정의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서연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40년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하는 그녀의 마지막 선택과 마침내 돌아온 메아리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부 마지막 메아리. 40년 전 국가는 진실을 돈과 맞바꾸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오늘 권력은 또다시 진실을 돈과 타협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박서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불완전한 정의 대신 설령 패배할지라도 완전한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박서연 제 가족과 김민중 기자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뒤에 숨겨진 한 개인의 탐욕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잊혔던 이들을 위한 추도사였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짓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우리는 40년 전 그날의 안목리로 돌아갑니다. 박서연 목소리.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기자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짓밟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40년간 감춰왔던 진실의 전부입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동화처럼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로 정치인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그의 최종적인 법적 처벌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남겨집니다. 어쩌면 그는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죗값을 전부 치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 정의란 이처럼 종종 불완전하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목리 사건에 대한 과거사 오류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월북자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이 붉은 줄로 지워지는 순간 40년간의 긴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비극은 막을 수 없었지만 진실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메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